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바로 다음 차원의 딜레마가 생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서로 자기 유리한 규범을 만드는데 집착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분쟁 상대를 다 죽이지 않는 이상 싸움이 그치지 않겠죠. 네. 그리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대상들을 다 죽여버리면 사회 밑바닥에서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요원들도 다 없애버리는 꼴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싸움이 남는 장사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사회에서는 이런 갈등을 수습할 수밖에 없는, 갈등을 수습하지 못하면 사회가 무너지니까 네. 사회 붕괴는 다 죽는 것이라는 인식, 이거는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식일 겁니다. 이 인식 때문에 갈등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겠지만 대개는 어떤 형태로건 갈등을 봉합하기 마련입니다. 그 갈등을 봉합해 왔으니까 여태까지 인류 또 인류 사회가 살아남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과정에서 이 규범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이게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올리기 싫어하는 불편한 점입니다. 원칙은 뭐라고 정해놓건 사실 규범은 실질적으로는 몇 안 되는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정해서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강요하는 형태밖에 될 수가 없거든요. 당장 우리 사회만 하더라도 헌법부터 시작해서 자신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법,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심지어 어떤 법이 있는지, 이것까지 숙지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죠.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인문학과 어떻게 연결되나요? 특별한 압력을 받지 않는 한 규범을 만들면서 자기 불리하게 만들 사람은 거의 없죠. 네. 사실 그 정도가 아니라 불리하게 만들어진 규범의 희생양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든 유리한 규범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보면 권력이라는 것도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될 규범을 만들 힘을 가지는 것이 바로 권력이라는 것이 핵심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정해진 규범을 어떻게 적용시키느냐는 운영 과정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권력의 한 요소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본질적으로 자기에게 불리한 규범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권력을 놓칠 수는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권력을 잡지 못하면 자기에게 불리한 규범이 만들어지는 사태를 손 놓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여기서 예를 하나 들어보죠. 네. 이슬람권 일부 지역에서는 강간당한 여자는 자살해야 된다는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자살하지 않으면은 뭐 여자는 억울하니까 나는 못 죽겠다고 버틸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여태까지 돌봐줬던 가족 친지들이 대신 나서서 죽여줘 버립니다. 한때 세계적으로 문제가 됐던 명예살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관습을 납득하실 수 있겠어요? 납득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서는 꼭 강간을 당하지 않더라도 전통적인 관습을 의식하다 보면 여자들이 어디 나다니기도 곤란하거든요. 그러면 여성의 사회활동이라는 게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이런 규범 여자들이 나서서 만들겠습니까? 아니죠. 이런 게 그저 먼 나라 얘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닐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반대로 대한민국 현행법은 남자가 여자를 잘못 쳐다보기만 해도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성희롱의 기준이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느냐 있는 거지 사실 본 사람 의도하고는 상관없거든요. 네. 그러면 그냥 어차피 다니려면 눈 뜨고 다녀야 되고 눈을 뜨고 다니면 그 시야에 들어오는 거 보이게 마련인데 네. 그래서 멍하니 보고 있었던 거 가지고 성희롱이라고 특집을 잡아도 법적으로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트집을 잡아도 원칙적으로는 범죄가 성립이 됩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도저히 용납받지 못할 규범 같은데 어떻게 한 사회에서 버젓이 자리를 잡을 수가 있었을까요? 여기서 하나의 미묘한 문제가 생깁니다. 인간 사회라는 것이 속성상 권력을 쥐고 그 덕을 보는 쪽보다는 반대 경우의
속한 사람들이 훨씬 많게 돼 있거든요. 네. 거기에 비해서 이런 규범을 만들 수 있는 권력을 가지는 사람은 몇 안 되죠. 네. 바꿔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권력의 덕을 보기보다 피해를 보는 입장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법이 만들어졌을 때 왜 상당히 많은 세월 동안에 용납이 됐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규범에 복종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이걸 복종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권력의 위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미묘한 일이거든요. 보통 권력을 유지한다고 하면은 힘으로 누르는 방법을 많이 떠올리는데 네. 사실 이런 방법 약발 오래가지 못합니다. 권력을 쥐었다고 마구 휘두르기만 하다가는 네.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반발과 저항을 받아서 애써 잡은 권력이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지기 십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또 그렇게 되면은 이게 바로 사회 갈등이 되니까 사회 자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그래서 힘도 덜 들고 약발도 오래가는 방법을 씁니다. 어떤 방법이죠? 그게 바로 사람들의 머릿속을 조종하는 것이고 이게 사회적 관념을 만드는 종교나 이념의 역할이라는 거죠. 여기서 철학의 또 다른 분야. 여기서 철학의 또 다른 분야. 사람. 그리고 사람들이 소속되어 있는 조직사회의 관계를 규정하는 사고체제의 한 측면. 요걸 연구하는 분야도 철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이 사실 어떻게 보면 크게 두 분야로 나뉘는데 네. 하나는 내면 세계의 행복을 추구하고 찾는 철학. 그리고 내면 세계하고 상관없이 인간과 한 개인과 조직사회의 관계를 설정하는 철학. 이 두 개를 보통 구별하지 않고 그냥 철학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굳이 구별해서 부르면 한쪽은 보통 철학이라고 부르고 한쪽은 이념, 사상 뭐 네. 이런 식으로 부르는 용례가 뭐 일반적입니다만은 네. 어떻게 보면 바로 이런 것도 인문학의 한 영역이라는 거죠. 사회과학의 영역이 아니냐 이런 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회과학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공학하고 비교가 됩니다. 자연과학에서의 공학이 순수과학에서 연구한 원리를 응용하는 학문에 불과하듯이 사회과학도 어떻게 보면 인문학 분야에서 연구할 걸 응용하는 거니까 크게 보면은 인문학의 한 분야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인문사회과학이라고 합쳐. 어쨌든 정리해보면 인문학이 원칙적으로는 사회 질서를 유지시켜줄 올바른 규범을 찾는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성립한 학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부 집단의 입맛에 맞는 규범을 그들이 속한 사회에 받아들이도록 하는 역할도 많이 하죠. 일종의 세뇌 수단이죠. 그럼 인문학이 세뇌에 이용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아까 강간당한 여자는 자살해야 된다. 네. 이런 관습에 그 조직사회 여자들이 저항을 하지 않게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종교를 믿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전에 제가 한국학 수업을 대학원에서 할 때 네. 수강생 하나, 이집트 유학생이 있었거든요. 네. 그 유학생이 말해주기는 이슬람 경쟁인 코란에는 강간당한 여자는 자살하라는 규정 같은 거 없다는 겁니다. 정말요? 그러니까 경전에는 사실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경전이라는 것 속성상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질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관습은 이슬람권 중에서도 극히 일부만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현상이 다수냐 아니냐에 상관없이 그 사회 내부에서는 이런 규범을 받아들이도록 할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건 분명하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많은 여자들이 희생을 당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이 지역 종교자들이 코란에도 없는 내용을 자기 취향대로 해석을 해서 규범으로 만들어버리면 적어도 그 사회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강요할 수 있게 만드는 규범이 세워진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 반대로 페미니즘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전통적으로 규범이 여자들한테 불리하게 만들어져 있기 마련이니까 이거를 바로잡자는 게, 하지만 한방난 더 나가면 어떤 역할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그동안 여성들이 서름을 받아왔던 역사 늘어놓고 지금도 성희롱 피해자가 주로 여성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심한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기만 하면 아무나 제대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법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규범을 정하기 위한 이념을 채택하느냐는 차원을 넘어서, 이렇게 보면 규범을 정하기 위한 이념을 채택한다는 것은 불리한 규범이 만들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는 정도의 차원을 넘어서 남들을 압박할 수 있는 권력 투쟁으로 발전하는 양상이 강하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말로는 애국애적 외치면서 실제로는 자기 사리사욕 채우는데 조직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런 사람들일수록 자기 속셈 숨기기 위해서 이념이나 종교를 많이 팔아먹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남을 이와 같이 누군가에게는 흉기로도 작용할 수 있는 규범을 정하는 분야가 종교나 이념 같은 것이고, 사회 구성원들에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분야가 포함되어 있는 인문학이라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위협적인 행각은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뭐 종교 지도자들이건 사회 지도자들이건 적당히 먹물 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말을 할 능력이 있어야 지도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문학이 바로 그런 기반을 깔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인문학이 의미 없는 학문은 아니라는 뜻이겠네요. 그런데 왜 그렇게 춥고 배고픈 분야로 인식될까요? 그렇게 인식하게 된 배경 역시 섬뜩한 측면이 있죠. 내막을 들여다보면 돈이 안 된다는 것과 쓸모가 없다는 것이 왜 다른 차원인지는 확인될 겁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네. 인문학자가 뭐 춥고 배고프다는 건 일반적인 인식이지만, 그렇다고 인문학이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할 규범을 결정하는데 쓸모가 없는 건 아니죠. 네. 그런데 좀 더 파고들어보면 인문학의 경우는 잘못 알고 있는 측면도 많습니다. 사실 영화나 드라마처럼 돈 되는 분야도 크게 보면 문학의 일종이니까 네. 인문학의 범주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뭐 그런 사소한 얘기를 하기보다는 인문학자라고 다 가난을 견디면서 연구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사실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부와 명예를 거머쥐고 떵떵거리는 경우도 제법 있거든요. 네. 하다못해 인문학자도 일정한 수준에만 올라가면 일반 노동자들에 비해서 대우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인문학의 이미지는 왜 춥고 배고픈 분야라는 쪽으로 굳어졌느냐? 먹물 들은 사람들 주특기가 여론몰이거든요. 제가 아는 한 연구원 정도의 직장만 잡고 있어도 대기업같이 특별한 곳을 제외한 보통 노동자들에 비해서는 대우 못 받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러면 그에 걸맞는 성과를 올리느냐? 아무리 봐도 제 경험상 그런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까놓고 말해서 학계라는 게 아무 얘기나 뱉어놔도 훌륭한 성과로 몰아주는 부기가 강하거든요. 왜 그러느냐? 이 사람들은 사회에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서 주는 피해보다 자기 동료들 체면 구기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에서 왕따 당하는 부류가 아니란 엉터리 성과냈다고 비판하면 비판한 쪽에 오히려 매장되는 분위기예요. 학교 활동을 할 때 발표되는 논문 같은 거 수준을 보면 한 10분만 훑어봐도 날림이라는 거 하면 알아보기 어렵지 않거든요. 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눈치 없이 그런 거 지적하다가 성질 더럽고 불편한 X가 된 겁니다. 그러셨. 이런 상태에서 연구자들이 노력해서 어렵게 연구 성과 낼 필요성 자체를 느끼겠어요.
저도 학계 안에서는 정상급 수준으로 노력했다고 자부를 하는데 네. 운동선수나 아이돌들 노력하는 거 보면 열등감 좀 느낄 정도로 미안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보다 대우가 좋으면 거의 특혜 수준이죠. 그런데 왜, 그런데 왜 인문학이 춥고 배고픈 분야라고 소문이 났느냐고요. 네. 분위기가 왜 이렇게 잡혔겠습니까? 이유는 두 가지 정도 지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인문학 분야에서 활동하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의 경우는 실제로 춥고 배고픈 게 정상입니다. 상당수가 윗전의 선택을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그 간택을 받는 과정 중에 있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이렇다 할 직장도 없지. 네. 그럼 뭐 알바 인생이라고 불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뭐 벌이가 안 되는 뭐 시간감이나 나간다든가 네. 뭐 얼마 원고료 안 되는 거 원고 금 쓰면서 근근히 생활을 이어가는 사정 뭐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은 보통 인문학이 춥고 배고픈 분야라는 말을 하는 게 틀린 건 아니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우리 사회 인문학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소외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럼 윗전의 선택을 받은 경우는 앞서 말한 대로 과다한 대우를 받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춥고 배고픈다는 표현이 안 어울리죠. 네. 오히려 이런 부류가 지원 없어서 죽겠다는 소리는 더 크게 하거든요. 그런가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가 언급된 적이 거의 없냐고요. 네. 어찌 보면 여기서부터가 제일 불편한 얘기일 겁니다. 인문학 분야에서 어느 정도 잘 나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뭘 통해서 그런 지위를 얻었겠어요. 이게 바로 힘 있는 쪽이 원하는 일을 해서 눈에 들은 거거든요. 네. 쉽게 말해서 힘 있는 사람들 앞잡이 노릇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보호를 받죠. 이들이 얻는 대부분의 소득을 국가 같은 공조직이 주는 경우가 많아요. 왜 국가 조직이 네. 엉터리 연구지만 우리 입맛에 맞는 연구를 해놨으니 피 같은 세금을 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보호를 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거죠. 또 그걸 보호해줘야 그 사람들이 자기들 유리하게 만들어 놓은 논리가 그 사회 규범을 만드는데 활용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서로 공생관계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권력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시기 유행하는 인문학 콘텐츠가 내용이 달라지는 것도 우연은 아니죠. 네. 그러고 보면 인문학 콘텐츠 상당수가 당시 기득권층이 요구하는 사회 질서에 순응하면 좋은 쪽이고 저항하면 나쁜 쪽으로 몰아가는 경향을 가지게 되죠. 그런 점 못 느끼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네. 많은 사람이 감명 깊게 봤다는 포레스트 검프 같은 영화 네. 이런 게 대표적으로 지적이 되죠. 이 영화에서는 좋은 쪽이 네. 그저 성실하기만 한 바보 주인공인 포레스트 검프거든요. 네. 반면에 나쁜 쪽은 사회 부조리에 저항한다고 뭐 히피가 돼서 온갖 짓을 벌이고 다니는 여자친구 이름이 제니였던 거예요. 네. 그쪽이 나쁜 쪽이에요. 음. 그래서 포레스트 검프는 바보처럼 살았지만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려가지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제니는 사회운동한다고 이런 짓 저런 짓 하다가 결국 자기 인생 망가뜨리고 네. 뭐 마약 중독자가 돼가지고 비참하게 최후를 만나? 네. 어쨌든 비참한 인생을 사는 쪽으로 설정이 돼버리더라고요. 네. 이 영화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바보처럼 살아라. 사회 불만 갖지 말고. 네. 그런데 그러면 잘 풀릴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지만 음. 우리가 살아보는 사회에서 과연 그렇게 됩니까? 안 그렇죠. 조금만 생각해봐도 현실이 이 영화 주인공처럼 바보처럼한 사람과 가지고 인생이 잘 풀리는 게 아니라는 거 쉽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데도 이런 영화에 감명받았다는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그렇. 이런 사람들이 제니 같은 사람들한테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사회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나쁜 놈이다.
이런 인식을 갖게 하는 건 뒤집어 말해서 결국 기득권층에 유리하게 설정된 사회 질서에 순응하고 살아가. 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고 보면 인문학이라는 게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규범을 만드는 데 있는 차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일부 사람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역할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에게 유리한 사회 질서를 만들어내고 자기들 논리 맹신하는 집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질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기들 논리를 맹신하는 집단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네. 그렇게 만들어진 집단이 주변 사람들과 충돌을 일으키기 십상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점을 의식하지 못하고 다시요. 그래서 이런 점을 의식하지 못하고 주어진 논리에만 순응해서 사는 사람들이 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공포영화 캐릭터 나옵니다. 공포영화 캐릭터요? 요즘 좀비물이 유행이죠. 네. 이 좀비들의 기본적인 행태가 뭡니까? 자기 패거리 아니면 그저 달려들어서 물어뜯어서 감염시키는 거죠. 그렇죠. 좀비들이 이런 생각을 보이면서 왜 상대를 물어뜯어야 되는지 깊은 생각 같은 거 하던가요? 아니죠. 그저 본능적으로 물어뜯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이념이나 종교가 이런 사람들을 양산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 제가 아는 한 좀비 영화의 시작이 어디서 됐냐면은 공산주의 이념이 전파되는 데 대한 공포가 좀비 영화 같은 걸로 나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이념에 매료가 되게 되면 그 이념을 위해서 행동을 하게 되고 자기 머릿속에 주입된 이념을 위해서 그 이념에 반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게 되잖아요. 네. 또 그런 분위기에서는 거기 순응하지 않으면 그 사회에서 살기 어려워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거기 따라가게 되고 네. 이게 좀비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상징적인 메시지거든요. 아, 공산주의 사회도 그렇게 해서 퍼져나간다. 네.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공산주의만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어떤 이념이든지 어떤 이념이든 종교든 여기에 넘어가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들이 영화 속의 좀비하고 크게 다를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만 봐도 이해하기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만 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 내세우면서 과격하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많죠. 네. 근데 맨 앞줄에서 이런 일에 나서는 사람 치고 네. 깊은 생각을 하는 경우를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가요? 대부분은 뭐 물어보세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시비를 많이 걸지만 네. 왜 이런 짓을 하냐고 물어보면은 네. 거의 대사 수준으로 나옵니다. 자기가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자기한테 주입시킨 내용을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나온 거죠. 네. 이게 바로 이렇게 해서 원하는 행동을 하게 사고를 주입시키는 측이 있다는 거고 네. 이게 바로 인문학을 악용하는 측의 영역 기밀이라는 거죠. 사실 이런 거 제법 많이 남는 장사입니다. 말각을 몇 줄만 해가지고 사람들 등골 빼먹는 셈이거든요. 네. 그야말로 장사로 치면 저비용 고효율 장사인 거죠. 이렇게 감염된 사람들은 아낌없이 자기 모든 걸 다 바치거든요. 그러니 이런 영업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뭘 모르는 편이 유리하죠.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문학 콘텐츠가 기득권층의 사고방식을 강요하면서 맹신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인문학자들도 힘 있는 쪽에 붙어야 뭐 생기거든요. 네. 힘 없는 사람들한테 선동을 해서 뭘 얻으려면 거의 교주 수준이 되지 않으면 얻을 게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주장하는 메시지는 절대적으로 옳은 것으로 몰고 가는 반면에 여기 저항하는 것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짓밟게 되는 거죠. 우리 사회, 어찌 보면 우리 사회도 이런 측면에서는 좀 나은 편이 수준이에요. 네.
북녘처럼 네. 아예 사회과학원 체제를 유지하는 나라에서는 인문과학 연구자들은 선택의 여지라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인문학자들이 자기 이권을 위해서 선택하니까 네. 뭐 그런 선택을 안 하는 사람들도 나올 수는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사회과학원 체제에서는 학자라는 사람들한테 애초부터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거는 당, 네. 이 정부를 움직이는 당이 원하는 내용을 그대로 연구 성과를 내야 될 의무밖에는 없는 게 소위 말하는 사회과학원 체제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체제에서 학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겠습니까? 애초부터 당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만들어내서 국민들한테 주입시키는 역할밖에는 허용되지 않으니까. 네. 그럼 여기서 공포영화 캐릭터 하나 더 나오죠. 또 나오나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 혼을 빼서 이용해 먹는 집단들 행태가 흡혈귀 행태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렇겠네요. 사실 생각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적대적이 되는 좀비 같은 존재도 따지고 보면 일부 집단이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즉, 그 사회 일부 기득권층이 만들어내서 그 이익을 위해서 놀아나는 감염자를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좀비 같은 존재는 다른 사람들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감염자들이라고 좀 심하게 말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겠네요. 이렇게 보면 네. 인문학의 위기라는 거는 존재할 수도 없죠. 어떤 분 말대로 인문학의 위기가 아니라 인문학자의 위기가 있을 뿐이죠. 그리고 인문학자의 위기라는 것도 사실 인문학자가 어느 편에 그리고 인문학의 위기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인문학자가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정도에 불과한 거지. 네. 그게 그냥 위기일 수만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쯤에서 정리해 주시죠. 결론적으로 인문학이 골치 아프고 쓸모없는 분야 취급을 받고 있지만 알고 보면 섬뜩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요한 역할 대부분이 기득권층이 원하는 사회 질서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인문학과 관련된 논란이 쓸모없는 것이라고 무시하다가는 네. 저 우리 북녘 동포들이 걷고 있는 그런 운명을 우리도 맞게 된다는 거겠죠. 끔찍한 얘기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지식사기를 넘어서 깡패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수법을 써서 이걸 보는 입장이 못 되니까 네. 피해보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아는 수법을 모두 공개해버리려고요. 그러면 사기치는데 부담이라도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 좀비 숫자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요. 네. 어떤 분들한테는 불편하겠지만 이런 거 뭐 전문용어로 고춧가루 뿌린다고 하죠. 네. 지식사기 당하고 좀비 되는 거 싫어하는 분들에게는 유익할 수 있을 겁니다. 유익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불편한 이야기이긴 하네요. 그럼 이번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 녹화 시간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네. 강의 시간은 제법 오래 들어갔는데 네. 끊어볼까요? 네.